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강의 맡게 된 울산대학교 병원 예방의학과 옥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 방법 얘기를 할 텐데요. 앞서 이제 두 분 실장님, 센터장님 강의 잘 들으셨는지요? 앞서 실장님은 기후위기 이야기 해주셨고, 이제 센터장님께서는 생활 속 유해용품, 유해물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걸 좀 질환 쪽으로 더 연결시켜서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겹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가급적 겹치지 않도록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고, 네. 그 앞서 두 분 강의 그리고 제 강의 포함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나중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맡은 강의 제목은 하여튼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게 환경성 질환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 예방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할 텐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환경성 질환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과연 이제 환경성 질환이 무엇이고 그리고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막상 정말 해야 될 수칙들을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도 환경성 질환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천 수칙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질환이 무엇인가인데요. 막상 여러분들이 환경성 질환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환경성 질환이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쉽게 두 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환경성 질환이라는 건 유해인자와 환경 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에 상관성,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 독소나 물질에 노출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죠. 네. 우리가 옛날부터 환경성 질환이라고 하면 밑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수질 오염, 뭐 대기 오염, 뭐 토양 오염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환경성 질환이고요. 네. 이런 거가 현재 주위에는 잘 안 보일 수는 있지만 언제 어디서든 이런 거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뿐만 아니라 뭐 일하는 곳, 노는 곳 어디든 이런 문제는 다 상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크게 이제 환경성 질환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서 이제 센터장님, 실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이 환경성 질환의 범위, 그다음에 위협 요소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이제서야 이제 깨닫는 것들도 있을 거고 새로운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도입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노출, 환경 유해 인자들 노출이 이전과는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환경 요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필요한데요. 앞서 이제 민경국 센터장님이 소개했던 플라스틱 얘기, 뭐 미세 플라스틱 얘기 사진만 갖고 왔는데 그런 그 플라스틱을 잘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몇 년 전에 되게 떠들썩했었죠. 가습기 살균제 그리고 이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이 지금도 쓰이고 있다라는 이제 신문 기사를 제가 갖고 온 것 같은데 가습기 살균제 성분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 일상생활에 화학 용품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 것들이 현재는 위협으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정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이런 환경 대기 그 국가 간의 국경을 넘나드는 이런 문제, 기후 위기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이 새롭게 또 대두되는 문제죠. 단순히 이전에는 뭔가 고농도 환경 오염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저농도의 지속적인 환경 위해 요인 노출도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왼쪽 사진은 미세먼지 사진인데 최근에는 좀 이 문제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만 한 뭐 5, 6년 전에는 상당히 이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고 이제 국경을 넘나드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국가 간의 분쟁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미세먼지 수치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수치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요. 앞서 이제 국가 기후 위기 말씀드렸는데
근데 국가 기후 위기가 막상 이제 질환으로 발현되는 건 이런 말라리아 그런 열사병 같은 이런 질환들로 나타나는데 보통은 이제 모기 서식지가 기후 온난화에 따라서 뭐 지금 열대화라고 하죠. 열대화에 따라서 상당히 패턴이 바뀌게 되고 예상하지 못한 뭐 이런 말라리아뿐만 아니라 뭐 댕기열 이런 것들까지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환경성 문제, 환경 질환 문제는 어떻게 이제 발현될지 모르겠다. 상당히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환경성 질환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알레르기 질환을 많이 떠올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 사진 혹시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아토피, 피부염, 뭐 천식, 세기관지염, 뭐 이런 비염, 알레르기 비염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도 일종의 이제 알레르기 질환의 행진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으로 간주되고 있고요. 이런 전통적인으로 생각하는 환경성 질환도 여전히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고 우리가 이런 질환들의 조기 차단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 강의에서는 단순히 앞서 소개해드렸던 환경성 질환의 이제 알레르기 질환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뭐 암, 심뇌혈관 질환, 다양한 만성 질환이 이제 환경성 유해 요인과의 관련성, 기여도가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질환에 전 질환에 있어서의 환경성 유해 요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왼쪽 사진 보시면 이거는 뭐 옛날에 많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성면을 보여드리는 거고, 요게 이제 폐암과 관계가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오른쪽 이제 사진은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막 아까부터 제가 미세먼지 국가 간 분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다양한 기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죠. 단순히 뭐 미세먼지가 많으면은 뭐 눈이 따갑고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뭐 뇌졸중, 상기도 감염, 뭐 폐렴, 뭐 이런 심지어 뭐 당뇨나 이런 뭐 출생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연관돼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도 환경성 질환으로 크게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면 이제 환경성 질환이 무엇이 환경성 질환인가? 뭔가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딱 판명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이게 생기는구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비특이적이라는 뜻은 두 요인과 질환 발생 간의 연관성, 관련성을 파악하기 되게 힘든 거죠. 더군다나 한 요인으로 모든 질환을 이제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을 한다는 것도 가장 큰 특징이고요. 또 하나 이게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잠복기가 이제 질환 자체가 생길 수 있는 이 기간, 누적되어 있는 기간이 길어야 나중에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잠복기가 아주 길게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에는 지금은 문제가 안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도 나중에 10수년이 있다가는 이게 문제였구나 생각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환경성 질환이라 하는 게 다른 그냥 일반 질환과의 증상이 그렇게 해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별하기도 어렵다는 것도 특징이고, 어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기울이고 이런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인들, 그리고 적절한 예방 관리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수칙을 가져야 되는지 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환경성 질환이 크게 전통적으로는 알레르기 질환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도 가장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알레르기 질환 예방 수칙을 말씀을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잘 지키기 힘들고 간단한 수칙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는데, 흔히들 우리가 이제 뭐 미세먼지가 많을 때 이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로 들어와서 뭐 이렇게 활동하려고 많이 하는데 생각 외로 의외로 실내의 미세먼지가 더 안 좋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레르기 질환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한 환기가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고 실내 온도, 습도 조절 을 잘 해서 사실 곰팡이가 자랄 수 있는 습한 환경을 예방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먼지가 쌓이지 않게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이제 슬랙 커튼, 천류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세탁을 해서 이런 진먼지 진드기나 이런 것들이 서식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세탁 시에는 55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쓰는 게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소파 천으로 된 장난감을 피해야 하고, 만약에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뭔가 커버를 씌우거나 고성능 필터가 있는 진공 청소기로 자주 빨아들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필터를 주기적으로 점검 교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수칙들이 뭐 간단해 보여도 아주 실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수칙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예방 수칙, 1차 예방의 수칙이고, 사실 질환이 있는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강의 내용에서는 그것까지는 다루지는 못했고요. 일반적인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수칙들을 갖고 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이제 환경성 질환을 단순히 알레르기 질환으로 보지 말자고 했었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다른 개인적인 수준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이런 우리 환경 위의 물질에 스스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환경성 질환을 위해 물질 노출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흡연이라는 물질은, 그러니까 담배라는 거는 그 자체로 이제 위의 요인인 거죠. 그런 것들을 끊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환경성 요인을 노출을 줄이는 거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금연을 해야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일반 대중적인 국민들도 금연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건강 행태 개선도 필요하다는 걸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흡연이 천식 조절에 악영향을 미치고, 뭐 천식의 악화를 증가시키고 중증도를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뭐 폐기능 저하의 가속화에 기여한다라는 거는 여러 연구에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자들, 특히 알레르기 질환뿐만 아니라 천식, 뭐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질환들이 있는 분들은 금연은 필수적이고, 그런 것들이 환경성 위험 요인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뭔가 질환의 악화를 예방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이다라는 걸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흡연율 우리나라 트렌드 좀 몇 가지 보여드리는데, 보시면 이제 그래프가 조금 뭐 패턴을 크게 봤을 때 감소되는 트렌드가 보이시죠?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확실히 흡연율이 많이 감소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성의 한 30-40% 정도, 그다음에 여성에서도 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한 10% 정도는 흡연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흡연율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우리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그럼 운동을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전 여러 연구들이 이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을 했었는데, 이거를 합쳐서 뭔가 하나의 근거로서 딱 제시를 해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체계적 문헌 고찰 형태의 논문이라고 하는데, 요걸 보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그럼 운동 안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뭔가 차라리 실외 운동도 뭐 괜찮다고 얘기하는 논문도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가급적 실내 운동으로 대체를 하되 운동 자체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평소에 폐기능을 잘 유지하고 건강 습관을 잘 유지하는 게 환경성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대비할 수 있는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이제 운동을 자체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 적절한 뭐 방법을 취하면 운동의 득이 훨씬 더 많다라는 점도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걷기 실천율 트렌드를 이제 경향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2000년 초반 뭐 이전에는 뭐 10분 이상, 일주일 동안 1회 10분 이상, 1일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하는 사람들의 분율이 뭐 한 5-60% 됐는데, 그게 최근에 쭉 꾸준하게 줄다가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야외 활동을 줄이고 뭔가 뭐 이렇게 만나서 하는 거는 줄여야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걷기 실천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좀 다시 반등하는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제 50% 내외 정도로 걷기 실천율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걷기 실천율을 증지시키는 게 가장 환경 예방에 있어서의 수칙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지키기가 또 쉽지 않은 건데, 우리 술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술도
어떻게 보면 위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1군 발암 물질이거든요. 하루에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뭔가 옛날에는 뭐 이런 와인이나 이런 한 잔을 먹으면 심혈관 쪽 질환에 뭐 예방할 수 있다라고 흔히들 생각하시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연구가 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술도 위의 요인으로 생각을 하시고 알코올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게 지금 중요하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월간 음주율, 그러니까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적이 있는 사람을 이제 보는 그 지표인데요. 이게 보통 한 6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2000년 초반에는 50%뭐 초반까지 있다가 계속 늘었다가 코로나19 당시 때 이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회식 문화가 바뀌고 가게도 빨리 문을 닫다 보니까 월간 음주 떨어졌는데 다시 반등하는 게 보입니다. 그만큼 술의 노출이 우리나라가 좀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이라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도 향후 중요한 과제로서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잘 개인의 수칙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걸 재차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위의 요인을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 노출을 피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정책에 모든 것들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걸 영어로는 Health in All Policy, 모든 정책에 건강을 고려하라라고 되어 있고,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뭐 주거라던가 교통이라던가 교육이라던가 뭐 이런 다양한 영역들에 얘가 생각보다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하나의 정책들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좀 더 환경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기후 위기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수칙은 친환경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모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고 질소산화물 배출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지구 뭐 열대화 이것도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들을 당장 실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줄여야 결국 천식, 알레르기 비염, 뭐 심혈관 질환 위험도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이 걷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걷게 되는 거는 내 심폐의 지구력을 계속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강조드리는 거죠. 내가 만약에 혼자서 이제 뭐 대중교통 타기가 힘든 상황이면 옆에 있는 분이랑 같이 이제 카풀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여튼 대중교통 활용하는 거를 당장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을 막상 타려고 하면 그 대중교통을 잘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역에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훨씬 더 많이 걷는다는 연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중교통 환경을 만드는 게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결국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잘 만들 수 있는 우리 정책들에 이런 우리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죠. 네. 그리고 기후위기에서 제가 재미있는 그냥 연구를 갖고 온 건데, 우리가 지구 온난화, 열대화 되면은 그 열대성 저기압이 증가가 된다고는 잘 생각이 들잖아요. 뭔가 이제 태풍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 나온 연구인데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출혈성 뇌졸중이 증가한다라는 보고를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전으로 우리의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대성 저기압이 증가를 해서 왜 뇌졸중이 증가할까? 이거는 그 기전을 상세하게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뭔가 저기압이 있음으로써 우리 혈관의 뭐 이런 병태 생리가 달라져서 뇌출혈이 증가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흥미로운 건 그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도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전 국민적인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후 위기에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라는 걸 이제 개차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제 취약한 계층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폭염 얘기를 했고 폭염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다 영향을 미치지만 그 피해는 훨씬 더 취약계층에 집중된다는 점을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데 쪽방촌 같은 데를 가면 우리 뭐 30도 이상으로 그 기온이 올라갑니다. 보통 원룸에 사시는 분들은 에어컨이 없으면 이제는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서울이나 이제 대도시의 지역에 이제 원룸에서는 에어컨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쪽방촌 노후주택 같은 데는 에어컨도 설치가 안 돼 있고 선풍기 한 대로 버티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훨씬 더 이런 기후 위기에 좀 더 취약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 이게 우리 전체적인 전 국민의 환경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관심이 돼야 되는 영역이다라는 걸 재차 강조드립니다. 요약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그래서 환경 유해인자 질환 사이에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질환을 우리가 환경성 질환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다양한 환경 유해인자들이 이제 알려져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폭이 훨씬 더 넓어질 거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질환도 단순히 알레르기 질환뿐만 아니라 암,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이 이 환경적 유해 요인이 영향을 미치더라. 단순히 발생에서부터 또 뿐만 아니라 질환 자체의 악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전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고, 다양한 방안들을 뭐 제시를 해주고 싶지만 우리가 국민적으로 생각할 거는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수칙들,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위해 요인을 피할 수 있는 금연, 신체 활동, 건강한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체의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적으로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 이런 것들 강조드렸으니까 포괄적 관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실천 수칙을 실천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같이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